안녕하십니까? 인문학 강좌를 맡은 성균관대학교 최영갑입니다. 인문학이란 말 그대로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 영역입니다. 자연과학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자연 현상을 탐구하는 학문인데 비해 인문학이란 인간의 가치 탐구와 표현 활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학문입니다. 이런 인문학에 대해서 세간에서는 흔히 인문학 열풍 또는 인문학의 위기 또는 인문학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의 핵심에는 반드시 동양의 정신이나 동양의 철학 그리고 유교라고 하는 고갱이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문화의 원형인 공자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분입니다. 그 가늠기 힘든 긴 시간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더욱 빛을 발하는 유교 그리고 공자. 그 인문학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힘과 지혜로 익히고자 합니다. 그것이 이번 유교 인문학 강좌의 본질이며 목표입니다. 논어 제일 첫머리인 하기편에는 하기 시습지면 불역여로와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공자가 그만큼 학문을 중시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대부분 겸손했던 공자가 학문에 대해서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는 호학정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논어 위정편에서는 15살에 학문에 뜻을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공야장편에서는 10집이 사는 작은 마을에도 나처럼 충성스럽고 신의가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겠지만 나처럼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5세에 학문에 뜻을 두었다니 요즘으로 말하면 겨우 중학교 2학년 나이에 불과한 일이니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주역을 읽을 때는 가죽끈이 3번이나 끊어질 정도로 읽었다는 위편 3절의 고사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공자의 학문에 대한 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공자가 말하는 학문은 단순하게 글을 읽거나 지식을 함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실천하고 여유가 있으면 학문을 하라는 것이 바로 공자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지식 위주의 공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고 그것을 몸소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공자는 오히려 지식이 많으면서 겸손하지 않거나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 더 문제라고 말씀했습니다. 논어에는 사실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실천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귀결됩니다. 송나라의 학자인 정자도 논어를 읽을 때에 논어를 모두 다 읽고 하나도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고 논어를 다 읽고 난 뒤에 그 중에서 한두 가지만 깨닫고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고 또 논어를 읽고 전체적으로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손이 발이 절로 춤추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기쁨에 찬 사람도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깨우침과 실천의 깊이에 차이가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천이 없는 지식은 공허하고 실천이 없는 말은 쓸모없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이런 실천의 바탕은 바로 도덕에 있고 교육이나 정치도 모두 도덕적 실천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모쪼록 이번 유교 인문학 강좌가 지식의 충족에 그치지 않고 더 깊은 사유와 실천의 세계로 나아가는 단단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며 이제
이 유교 인문학 강좌를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교 인문학 강좌를 맡은 전북대 철학과 진성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유교에서 배우는 존경받는 리더의 길입니다. 유교에 관한 많은 정의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정의는 유교란 공자를 시조로 하는 중국의 대표적 사상이다 라고 하는 정의입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보면 인을 모든 도덕의 최고 이념으로 삼고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의 실현을 목표로 삼는 윤리학이자 정치학이자 또 사상이자 종교, 이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동서고금의 모든 종교는 다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교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논어입니다. 논어는 공자 제자들이 공자 사후에 함께 모여서 스승의 언행을 수집하고 편찬한 기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논어에 보면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어린 사람은 집에서는 효도하고 나가서는 공경하며 매사에 신중하고 믿음 있게 행동하며 널리 사람들을 사랑하되 어진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하며 그런 다음에 여력이 있거든 글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말이 유교 사상의 핵심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 중 한 가지를 더 들자면 훌륭한 정치에 대한 공자의 조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자가 살던 시대는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중국 역사에서 가장 혼란한 이 시대에 살았던 공자는 당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른 정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제자 자공과의 대화에서 정치의 3대 요소는 경제력, 국방력, 신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백성들에게는 하늘로 여겨지는 먹거리, 외부의 적으로부터 나라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군대, 그리고 위정자와 백성들 간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 자군과의 대화를 잘 들여다보면 세 가지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이며 그 다음이 경제력, 마지막이 국방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공이 정치에 대해 묻자 공자가 대답했다. 양식을 넉넉히 하고 병사를 풍족하게 하라. 그러면 백성들이 믿을 것이다. 선생님, 먹는 것을 풍족하게 하는 것, 국방을 튼튼히 하는 것, 백성들이 신뢰하게 만드는 것 중에 부득이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과연 어느 것을 먼저 포기해야 합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반드시 한 가지를 포기해야 한다면 군사력을 먼저 포기해야 한다. 자공이 다시 물었다. 부득이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더 포기해야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만약 할 수 없이 또 한 가지를 포기해야 한다면 풍족하게 먹고 사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이 사실이지만 국가의 존립이란 백성들의 신뢰가 없이는 절대 보장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자는 국가 경영을 위해서는 경제력도 국방력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위정자와 백성들 간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비단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조직들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되는 조직은 잘 되는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회사를 예로 들어볼까요? 잘 되는 회사는 사장으로부터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 각자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굳이 최고 경영자가 감시하고 훈계하지 않더라도 각자의 일에 최선을 다해 책임을 지고 완수하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상하가 모두 한 마음이니 회사가 잘 될 수밖에 없겠죠. 공자 시대에 제나라 경공이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서 묻습니다. 제경공이 정치에 대해 묻자 공자가 대답했다. 군주는 군주답고 신하는 신하다우며 부모는 부모답고 자식은 자식다운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공자 제자 자로는 공자에게 묻습니다. 선생님께서 앞으로 정치를 하시게 되면 무엇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죠. 공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명하겠다. 이름을 바로 세우겠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자로는 이렇게 대답하죠. 선생님, 그렇게 세상 물정이 어두워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공자 선생이 제자를 나무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는 잘 모르는 일에 대해서 너무 선입견과 편견을 갖고 있구나.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명부정이면 언불순하고 말이 순하게 되지 못하고, 언불순이면 말이 순하지 못하면 사불성하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불성이면 예약이 불응하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약이 흥기되지 못하고, 예약 불응이면 예약이 흥기되지 않으면 형벌이 부중이라. 형벌이 적중하지 못하게 되니, 형벌이 적중하지 못하게 되면 민, 무소, 조, 수족이니라. 백성들은 손발을 둘 곳이 없다. 결국 정치의 요체는 이름을 바로 세우는 것이며 임금이 임금다운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회사를 잘 들여다보면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승진을 하고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은 승진에서 탈락하거나 좀 더 심하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사장의 회사 경영 방침을 모든 직원이 명백히 알고 그 방침에 따라 회사가 운영되고 있다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은 상식이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성공하는 회사란 상식이 통하는 회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상식을 모든 구성원이 공유한 회사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공자는 바로 이러한 상식이 통하고 그 상식을 공유하는 가정과 회사, 국가가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직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은 누구의 몫일까요? 공자는 모든 책임을 지도자가 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조직의 수장이라면 그 조직의 모든 일을 무한 책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무책임한 지도자처럼 내가 시킨 일이 아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한 일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한비자에 보면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 송나라에 술을 맛있게 빚는 술도가가 있는데요. 그 집의 술을 한 번 맛을 본 사람들은 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술맛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그 가게가 점점 장사가 안 되고 손님이 발길이 끊기고 가난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왜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해졌을까? 이렇게 궁금해서 이리저리 수소문하던 차에 동네에 가장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장로에게 묻습니다. 어르신, 우리 집의 술맛이 다들 한번 먹어보면 맛이 좋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지요? 라고 묻습니다. 그 어르신은 이렇게 대답하죠. 그대의 집에 있는 대문 앞에 있는 개가 사납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술도가의 그 맛있게 술을 빚는 그 비밀, 비법을 지키기 위해서 술도가의 주인은 아주 사나운 개를 문 앞에다 세웠던 겁니다. 사실은 이 가게의 비밀을 지켜서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방법을 썼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나운 개는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겁니다. 손님들이 올 때 으르렁거리고 무섭게 짖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술을 사러 온 사람들은 그 사나운 개를 보고 아무리 술맛이 좋더라도 목숨을 걸고 그 집 가게 대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결국은 개가 사나워서 그 맛있는 술이 안 팔려서 그 가게는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위기에 처했던 것이죠. 그런 얘기를 한비자는 구맹이라라고 말합니다. 개구자에 사나울 맹자. 그러면 그 개가 사나운, 그 사나운 개가 손님들을 쫓아서 가게가 어려워진 것이 그 개 잘못이냐, 그 대문을 지키는 개의 잘못이냐, 아니면 주인 잘못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조그마한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개 주인, 즉 그 술도가의 주인이 잘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지도자는 자기 수하에 어떤 사람을 부리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의 책임을 무한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러 사람들이 모여 한 가지 목표를 위해 뜻을 모으고 땀 흘리며 일하는 조직은 있습니다. 이런 조직을 이끌어가는 사람을 한자로는 지도자, 영어로는 리더라고 말하죠. 고대 사회라든지 전통 사회에서 지도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현대 사회는 누구나 다 지도자에 대해서 또 한 나라의 대통령에 대해서
한 지역의 정치인에 대해서 또 어떤 부처의 장관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런 정치, 현대 정치의 지도자는 투표로 또 공정한 선거로 뽑기 때문입니다. 21세기 훌륭한 지도자 여럿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 버락 오바마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버락 오바마의 특징은 항상 미소를 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부드러운 목소리로 민중들을 또 대중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킨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틀러를 생각해 볼까요? 히틀러는 목소리가 아주 광기 어린 목소리를 내죠. 그리고 지시에 가깝고 명령에 가까운 손짓 발짓을 통해서 본인의 카리스마를 인위적으로 드러내려고 합니다. 우리 21세기 현대 사회에서 원하는 리더상은 과연 어떤 리더일까요? 부드럽고 웃으면서 정감 있는 말로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리더가 되겠죠. 리더는 무엇일까요? 또 리더십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 출간된 리더에 관련된 또 리더십에 관련된 책들은 약 2,000권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리더라고 하는 이름을 들지 않고 단어를 쓰지 않고 CEO라든가 최고 책임자라든가 다른 그 밖의 조직에 대한 얘기를 하는 책들을 다 아울러서 얘기하면 약 3,000권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현대사회는 리더십의 시대다. 감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많은 리더십 책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리더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행이겠는데요. 최근에 리더십에 관련된 책들을 보면 리더에 대한 이미지나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서번트라고 하는 말은 노비, 노예, 종 이런 뜻이죠. 리더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뽑아준 조직 구성원들에게 봉사하는 리더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경청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리더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추진해 나가는 그런 힘도 능력도 필요하지만 대중들을 또 자기를 뽑아준 구성원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도 중요한 리더십 중에 한 가지라는 것이죠. 그 밖에 여러 가지 리더십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쭉 검토해 보면 공통된 의견이 나옵니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리더십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더는 관리자가 아니다. 리더십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들의 성적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아이가 통 공부를 안 합니다. 매번 PC방에 가서 전자게임만 하고 그래서 부모님이 걱정을 하지요. 그래서 하루는 부모님이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따라다니면서 간섭을 합니다. 또 학원에 갔는지, 학교 수업은 제대로 마쳤는지, 도시락은 먹었는지, 집에 와서 복습을 했는지 이렇게 다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또 집에 들어오면 마지막 정리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이제 잠을 재우게 되면 또 몇 시간 뒤에 다시 어제 했던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학생의 공부를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모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어느 날 그 부모님이 사정이 생겨서 먼 어떤 곳에 가서 잠시 한 일주일간 아니 한 달간 그 학생을 챙기지 못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학생은 아마 자발적으로 공부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공부하지 않거나 아니면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아니면 어떻게 자신을 스스로 관리하고 자신을 챙겨서 공부하는 길로 가야 하는지를 모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타율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렇게 학생을 공부시키고 그 친구를 학교에 가서 학원에 가서 공부시켜서 어떻게 그 친구를 최대한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만드느냐 이런 부모님이 있다면 이런 부모님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관리자형 부모다라고 말을 합니다. 반대로요, 이런 가정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그 학생을 데려다가 이제 맛있는 것을 먹이고 기분 좋게 좋은 것들을 이제 해주고 나서 얘기를 합니다. 얘야, 커서 무엇이 되고 싶니?
앞으로 나이가 아버지 정도 나이가 되면 무엇 하고 싶니?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서 자식의 앞으로의 미래 비전이라든가 꿈이라든가 어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듣습니다. 그런 얘기를 쭉 들은 후에 그렇다면 지금의 너의 성적을 가지고는 그런 일을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성적을 한번 올려볼까? 한번 노력해볼까? 아버지도 도울게, 어머니도 도울게. 이렇게 해서 아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각하게 하고 그 아들이 스스로 공부에 노력할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런 부모, 이런 부모는 관리자형 부모라고 하지 않고 리더형 부모라고 말합니다. 아들의 장래를 걱정하고 또 우려하는 것들은 모든 부모님들의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자식을 어떻게 키우고 관리하느냐, 어떻게 그 아들을 공부시켜서 훌륭한 성적을 내서 좋은 학교에 입학을 시키느냐는 관리자형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리더형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런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관리자는 일을 제대로 하게 하는 사람이다. 즉 어떤 그 일에 공정이 있다면 그 공정을 틀림없이 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이 관리자라고 한다면 리더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일을 하게 하는 사람이다. 즉,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리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노하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다. 노하우의 어떤 방법들을 알려줘서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느냐, 이런 해결점을 주는 노하우를 알려주는 사람이 관리자라고 한다면 리더는, 진정한 리더는 know why,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노하우를 문제 해결자라고 얘기한다면 know why는 문제 발견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자형 리더와 진짜 진정한 리더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십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다. 즉 개인과 집합적 노력을 촉진하는 과정이다. 우리 한 자녀를 예를 들었는데요. 그 자녀가 개인의 노력을 하겠죠. 또 부모도 노력을 하죠. 그 노력들을 함께 모아서 훌륭한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창의적인 방안을 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리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그것을 체크해서 일방적으로 어떤 본인의 자발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타율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관리자형 리더라고 말을 합니다. 리더십의 유형에는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전망 제시형 리더가 있고요. 관계 중시형 리더가 있고 코치형 리더가 있고 민주형 리더가 있다고 합니다. 전망 제시형 리더는 말 그대로 리더와 구성원 간의 비전을 공유하고 또 목표를 설정해서 강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 전망 제시형 리더의 단점은 무언가 그 지도자의 올바른 판단이 없다면 이 조직 구성원들이 함께 공동의 목표를 갖지 못하는, 그리고 그 공동의 목표가 정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올바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관계 중시형 리더는 구성원들 간의 협동과 조화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팀워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뭔가 팀워크가 필요할 때 이 관계 중시형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면 굉장히 효과를 높일 수가 있죠. 또 코치형 리더가 있습니다. 코치형 리더는 개인의 목표를 조직의 목표와 함께 결부시켜서 생각해 본 뒤에 각각 개인에게 필요한 조치사항, 개인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꼬치꼬치 알려주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코치형 리더십이라고 하고요. 민주형 리더는 그야말로 서로 다수결로 해서 의견을 뽑아내서 그 공통된 의견을 목표로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는 그런 4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리더십의 유형에는 이것 말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리더십의 유형은 4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럼 이 4가지의 리더십을 중에 본인이 선택한 리더십을 가지고 어떤 조직을 이끌어 가느냐, 한 가지의 어떤 리더십의 모양을 가지고 이끌어 가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우리보다 현대적 의미의 리더십을 오래 연구한 미국 학자들의 경우에 리더십을 골프채로 비유하곤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골프채는 테니스나 탁구, 배드민턴 같이 하나의 채나 라켓으로만 경기하지 않죠. 골프의 경우는 적게는 7, 8개, 많게는 20여 개에 가까운 골프채를 들고 경기를 합니다. 이렇게 많은 골프채를 들고 다니는 이유는 그 많은 골프채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을 멀리 보내거나 또 가까이 보내거나 또 힘있게 치거나 아니면 약하게 굴리거나 또 평평한 곳에서 치거나 아니면 모래밭에서 치거나 아니면 풀밭 깊은 곳에 치거나 비탈진 곳에 치거나 할 때 쓰는 골프채가 다 다양한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쓴다는 것이죠. 즉 다양한 상황에서 어떤 골프채를 들어서 써야 하는지 프로골퍼 같은 경우에 훌륭한 프로골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캐디와 상의하지 않고 본인이 본능적으로 그 골프채를 꺼내서 친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리더에게는 이 현 상황을 돌파하기에 가장 좋은 골프채가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이제 이것을 빗대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훌륭한 리더의 리더십은 프로골퍼 가방에 든 골프채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앞에 놓인 어려움을 감지하고 그에 알맞은 골프채를 선택하는 것처럼 훌륭한 리더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4가지 리더십을 상황에 맞게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는 민주형 리더십을 써야겠다. 이 상황에서는 코치형 리더십을 써야겠다. 이때에는 전망 제시형 리더십을 써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훌륭한 리더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통찰력을 가지고 어떤 리더십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리더십에는 4가지 핵심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전입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들이 한 가지의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훌륭한 리더가 제시한 비전은 조직원들 구성원들에게 동감, 또 동의, 또 참여를 이끌어냅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는 공명이라고 합니다. 함께 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전을 냈을 때 조직 구성원들이 함께 움직이는 공명을 일으키는 비전이 리더십을 움직이는 4가지 핵심 전략 중에 첫 번째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는 포지셔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포지션 그러면 위치란 뜻이지만 포지셔닝이란 뜻은 위치를 잡아준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향해야 되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현 수준에서 얼마큼 나가야 하고 또 요 기간 내에 정해진 기간 내에 어느 정도의 역량을 올려야 그 목표에 다다를 수 있는지를 계획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리더십에서는 틈새라고 하는데요. 그 현 수준과 도달해야 될 목표 사이에 틈새를 메꿔주는 그런 조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것이 리더십의 두 번째 핵심 전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우리 요즘에는 커뮤니케이션 워낙 많이 얘기를 하니까요. 소통이라고 하는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하지요. 이 소통은 리더와 조직원들의 이 결집된 힘을 끌어낼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통하지 않는 리더와 소통하지 않는 지도자 때문에 구성원들이 답답해하고 또 그런 역량들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경우가 참 있죠.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요. 그래서 세 번째 리더십의 핵심 전략은 커뮤니케이션이다, 소통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네 번째 핵심 전략은 긍정적인 자존심입니다. 이것은 이제 영어로는 셀프 컨피던스라고 하는데요. 너는 할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뭔가 자기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때 그 목표 달성이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이 긍정적인 힘을 끌어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칭찬이라고 합니다. 칭찬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자주 하는 리더일수록 그 조직은 성장한다는 그런 통계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논어에 보면 정치에 관한 여러 가지 문답들이 나오는데요. 공자, 제자, 자장이 정치에 대해서 묻습니다. 공자가 대답합니다. 평상시 거처할 때에는 게으름이 없으며 행할 때에는 성실하게 해야 한다. 거지무건하며 행지이충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정치는 물론 지도자가 대표를 해서 하지만 지도자의 자세라고 한다면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실하게 그 일에 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공자 당시의 노나라에 개환자의 아들 개강자가 이제 당시의 권력을 다시 아버지를 이어서 쥐는데요. 이 개강자가 공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 질문할 때 공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치란 바르게 하는 것이다. 정자 정야라. 그대가 솔선해서 바르게 한다면 누가 감히 바르지 않게 하겠는가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소리정이면 숙감 부정이리요 라고 말하죠. 또 공자 제자 자로가 공자에게 묻습니다. 공자 선생이 대답합니다. 선진오진이라. 솔선수범하고 부지런히 해야 한다. 자로가 더 묻습니다. 청익한데 자활 무권이니라.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공자 제자 중궁이 계시의 가신이 되어서 선생님께 정치에 대해서 묻습니다. 공자가 대답합니다. 선유사요 사소과하며 거현재니라.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책임자에게 그 일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일을 맡기고
일을 행하면서 작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용서를 해주고 궁극적으로는 현명한 일꾼을 써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섭공이 공자에게 묻습니다. 정치란 무엇이요? 공자 선생이 대답을 합니다. 근자열하며 원자랜이라. 가까이에 있는 사람, 그 리더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 리더를 보면 기뻐하고 멀리 있는 사람은 그 리더에게 배우려고 온다. 훌륭한 리더의 특징은 저 사람이 어떤 훌륭한 리더인지 아닌지를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느냐, 이게 중요한 바로미터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멀리에서 그 사람을 찾아오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된다. 근자열, 원자래, 이런 리더가 훌륭한 리더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하, 공자제자 자하가 거보의 읍제가 되어서 정치에 대해서 묻습니다. 선생님, 정치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하가 좀 성급했나 봅니다. 공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욕속하며 무견소리니. 욕속 즉 부달하며 견소리 즉 대사불성이니라. 빠르게 하려고 하지 말고 서둘지 말고 작은 이익을 보지 말아라. 빠르게 하고 서둘려 하려고 한다면 일을 이룰 수가 없고 작은 이익에 눈이 멀면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람과 풀의 리더십입니다. 사실 논어에 보면 바람과 풀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제가 이름 붙인 것인데요. 논어의 원문은 그렇습니다. 군자지덕은 풍이요 소인지덕은 촌이 초상지풍이면 필언이니라. 군자의 덕은 바람이요 소인의 덕은 풀이니 풀 위에 바람이 불면 반드시 눕는다라는 뜻인데요. 훌륭한 리더의 모습을 공자 선생은 바람으로 비유합니다. 소인의 덕을 풀로 비유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름 한낮 아주 더울 때 우리가 들에 나가서 풀을 보면 굉장히 축 처져 있고 금방이라도 말라 죽을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저녁에 비가 내려서 한 2, 3일 지나서 나가보면 들에 있는 풀들이 아주 생기가 발랄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풀은 주위의 환경과 조건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뜻이죠.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상황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공자 당시에 노나라의 실권을 쥐고 있던 개강자가 공자에게 묻습니다. 요즘 세태가 혼란해져서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이럴 때 일벌백계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사람을 죽이거나 죄진 사람을 호되게 처벌을 해서 백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해서 따라오게 하면 어떡하느냐. 공자가 대답합니다. 백성을 교화하고 다스리는 것은 바른 정치에 달려있다. 어찌 형벌만을 강조하는가. 그대가 선한 정치를 하면 백성들도 자연히 선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군자의 덕은 바람과 같고 소인의 덕은 풀과 같으니 풀 위에 바람이 불면 풀은 반드시 눕는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국강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국이 한 나라의 경제력을 뜻한다면 강병은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제력과 국방력을 잘 조화시켜서 국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지가 필요하겠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법과 힘에 의한 강압적인 방법이 아니라 설득과 이해를 통한 감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공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소프트 파워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힘과 법이 하드 파워라고 한다면 구성원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그들과 함께 일을 해나가는, 그들의 동참을 이끌어내서 일을 해나가는 그런 사람을, 그런 힘을 소프트 파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독침을 가진 수만 마리 꿀벌들을 여왕벌 한 마리가 거느릴 수 있는 것은 여왕벌이 독침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곤충학자도 있습니다. 꿀벌의 독침이 강력한 힘을 상징한다면 그 힘을 다스릴 수 있는 더 큰 힘은 바로 부드러운 포용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말레이시아 밀림에 서식하는 반딧불이를 예로 들어볼까요? 말레이시아 밀림은 청정지역이다 보니까 반딧불이가 많이 서식한다고 합니다. 반딧불이가 해질녘이 되면 한 2, 3m 정도 수면 위로 올라서 제각각 반짝이는데 수천만 마리가 반짝이는 모습이 아주 장관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곤충학자들이 지켜보자니 이상한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수천만 마리의 반딧불이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같은 템포로 반짝인다는 것이죠. 이것을 동조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생명체는 자기의 움직임을 동료들의 움직임과 맞추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반딧불이도 그런 본능이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것을 공자의 바람과 풀의 리더십으로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리더가 훌륭한 정치를 한다면 물론 시간이야 좀 걸리겠지만 바람과 같이 무언가 강압적인 방법이 아니라 부드러운 그런 힘으로 백성들을 이끈다면 백성들도 눕는 풀처럼 또 그 반딧불이의 개체의 움직임을 전체의 모습에 맞추듯이 그런 동조현상에 따라서 그런 국민들이나 구성원들도 리더를 따른다는 그런 것으로 비유하자면 반딧불이의 비유는 결국은 조직의 질서나 균형이나 아름다운 조화는 리더로부터 시작된다. 즉 바른 리더의 리더십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지 않는 이상 우리는 어떤 조직에 속해서 그 조직원들과 구성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야겠죠. 그런 힘을 모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와 믿음이다. 공자 선생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자는 큰일을 하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들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불실기친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까운 동료나 가족에게도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논어를 통해 본 12가지 리더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학습하라. 제가 학습형 인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논어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논어의 첫 구절이죠. 자활 학이 시습지면 불영여로와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자활 온고의 지신이면 가위 사인이라. 옛 것을 익히고 새 것을 알면 스승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훌륭한 리더는 자기 발전을 위한 노력에 게으르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동지와 함께하라. 동지형 인간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는데요. 논어의 두 번째 구절이죠. 자활 유붕자원방내면 불영락호와. 먼 곳으로부터 친구가 오면 또한 즐겁지 않은가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자활 덕불고라 필유린이니라.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는 말입니다. 훌륭한 리더는 자기와 함께하는 동료들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셋째, 독립적 인격을 가져라. 저는 독립형 인간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논어의 세 번째 구절이죠. 자활 인부지 불온이면 불역 군자호와.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논어에서 군자는 리더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많이 속이 상하죠. 가끔은 열도 나고요. 그런데 훌륭한 리더라고 한다면 남들의 평가나 그들의 말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 그런 독립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이 그런 사람이어야만 군자, 즉 리더가 될 수 있다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넷째, 두루 사귀어라. 저는 친화형 인간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논어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자활, 군자는 주입을비하고 소인은 비입을준이라. 군자는 두루두루 사귀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지만 소인은 치우치면서 두루두루 사귀지 못한다. 우리가 사람을 두루두루 사귄다고 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유 없이 그냥 특별한 어떤 일 없이 싫어지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훌륭한 인격을 가진 리더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루두루 사귀고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포용하라. 포용형 인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논어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활,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환이라. 군자는 여러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지만 그들과 같아지지는 않고 소인은 그들과 같아지려고는 하지만 결코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이런 구절도 있죠. 자활, 충고의 선도조대 불가즉 지하야 무자요건이니라. 공자 말씀하시기를 친구를 잘 선도하다가 그를 충고해서 잘 선도하다가 되지 않을 때에는 멈춰서 스스로 욕되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은 즉 친구가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그를 포용하고 안아주라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통섭하라. 통섭형 인간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군자는 불기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죠. 군자는 그릇과 같이 행동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릇이라고 말하면 이런 그릇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이런 그릇 안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굉장히 편리하게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큰 물건이 있다면 담을 수가 없겠죠. 공자 선생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릇과 같이 행동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원칙, 너의 원칙에 물론 원칙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원칙과 자기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대인관계나 사람 사귀는 데 있어서는 그것을 너무 강요하다 보면 사람들과 서로 두루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그릇과 같이 자기 원칙이나 고집을 너무 강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구절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자왈 삼인행의 필요 아사원이니 택기선자의 종지요 기불선자의 계진이라. 세 사람이 걷게 되면, 세 사람이 길을 가게 되면 항상 그 안에 내 스승이 있다. 잘하는 사람을 보고서 그 사람을 배우고 못하는 사람을 보고서 나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를 살펴봐라. 그래서 고쳐라라고 하는 말이죠. 결국 이렇게 자기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기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큰 틀에서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통섭적인 사고를 갖는 것, 이런 것도 리더의 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실천하랍니다. 실천형 인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공자는 이렇게 말하죠. 선행기연이요 이후종진이라. 우리가 사람이 하는 행동 중에 가장 효율적인 일이 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큰 칼로리를 소비하지 않고서 많은 말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 쉽다 보니까 행동은 따라가지 못할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그 말할 것을 행동하고 그 이후에 말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군자는 욕 누러니 민어행이라. 훌륭한 리더인 군자는 말에 있어서는 어눌한 듯 하지만 행동은 민첩하게 하라. 즉 실천에 힘쓰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책임지라. 책임형 인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증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공자 선생의 말을 가르침 받아서 사불가의 불홍이니 임중이 도원이니라. 증자는 공자 선생의 말을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비는 뜻을 넓고 굳세게 갖지 않을 수 없다. 왜 그런 것이냐? 책임이 막중하고 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무언가 자기의 책임, 자기에게 해야 할 일을 아는, 자기의 사명을 아는 그런 사람이 리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세안연후에 지 송백지 후조라. 세월이 추워진 뒤에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듦을 알 수 있다. 소나무와 잣나무는 변하지 않는 기상, 어떤 지조에 있는 절개에 있는 선비로 우리가 비유를 많이 하죠. 결국은 이런 세태의 변화에 순응하지 않고 옳은 것은 지켜나가는 그런 책임을 지는 인간, 책임을 지는 그런 리더가 바람직한 리더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장점을 인정하라. 칭찬형 인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공자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군자는 성인지미하고 불성인지약하나니 소인은 반신이라. 훌륭한 리더인 군자는 남의 장점, 인지미라고 하는 것은 미는 아름다울 미자지만 장점이란 뜻이죠. 타인의 장점은 이루어주지만 인지약, 타인의 단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굳이 들쳐 세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 뒤에 구절이 재미있습니다. 네 글자가 붙었는데 소인은 반신이라 라고 말을 하죠. 소인은 그와 같이 행동하지 않고 정반대로 한다는 뜻입니다. 즉 칭찬하기보다는 비난하기를 좋아한다는 뜻이죠. 열 번째, 의리를 지켜라. 의리형 인간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자왈 방어리 행이면 다원이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익에 의거하여 행동하게 되면 원망이 많아진다. 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자왈 견리사의하며 견의수명하며 역가위위 성인이니라. 훌륭한 인격을 갖춘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익을 볼 때 의를 생각하고 나라의 위태로움을 볼 때 자기의 목숨을 바칠 것을 생각한다. 즉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곧 훌륭한 인격을 가진 리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1번째, 소신대로 행동하라. 소신형 인간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논어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군자는 탄탕탕하고 소인은 장척척이니라. 군자는 평탄하고 마음이 넓지만
소인은 매일매일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 근심과 걱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이죠. 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군자는 부루불군이라. 군자라고 하는 사람은 두려움도 없고 근심도 없고, 우리가 논어에 보면 지자는 부록하고 인자는 불우하며 용자는 불군이라. 지혜로운 사람은 사리분별이 분명하기 때문에 미혹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진 사람은 자기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자기의 선행을 알아줄지 또 알아주지 못할지 근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용자는 자기의 어떤 행동을 소신을 가지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인용을 다 갖춘 사람이 바로 군자, 리더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12번째, 몰입하라. 몰입형 인간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자왈 문지리 빈빈연후의 군자니라. 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글이라는 뜻이 아니라 겉모습이라는 뜻이죠. 문체가 나는 겉모습, 보기 좋은 모습을 말합니다. 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질, 또 소질, 바탕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훌륭하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겉으로 갖춘 교양이나 겉모습의 훌륭함도 있겠지만 그 사람 내면에 가진 어떤 인간의 진실함을 가진 그러한 어떤 내면과 외면, 내 안과 밖이 함께 조화를 이루었을 때, 그것을 논어에서는 빈빈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어떤 조화를 이루었을 때 그런 사람을 훌륭한 인격을 가진 군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밟은 망식하며 라기망우하며 부진오지 장진이라. 뭔가 호학을 하는 그런 군자의 모습은 자기가 뭔가 알고 싶은 답답함이 생기게 되면 밥 먹는 것까지도 있고, 또 그 밥 먹는 것까지 잊으면서 배웠던 것이 즐겁기 때문에 그 즐거움으로 근심도 있고, 그런 즐거움과 근심을 잇는 즐거움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장차 나이가 점점 먹어서 늙어져 가는 것도 알지 못할 정도로 그 공부하고 자기 개발에 몰입한다는 것이죠. 그런 인간을 우리가 몰입형 인간이다, 훌륭한 인격의 모습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교에서 배우는 존경받는 리더의 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교의 리더십을 공부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